아내와 함께 지내곤 했다. 아내는 특히 첫째,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못마땅해 했는데 무슨 짓을 하든 꼬투리를 잡았다. 옆에서 봐도 유난스럽다고 할 정도로 아이를 주시했는데 늘 집 주변에 이런저런 잡일들을 시킨 다음 조금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야단을 쳤고 본인만이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을 주는 것까지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한 번은 집에 돌아왔더니 아이가 건물 지하 깊은 곳의 넓은 지하무지 같은 저장실에 갇혀 있었다. 상태가 좋았을 때도 어둡고 침침했던 그 저장실은 옆자리 남자 본인도 어린 시절에 들어가기 무서워했던 곳이었다. 아들은 모르는 채 몸을 떨고 있었고 식사 후에 자기 접시를 치우지 않은 걸로 거기에 갇힌 거라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두 번째 아내에게 그 아들은 아내로서 자신의 역할이 짓는 부담을 온전히 대변하는 존재, 자신의 손발을 묶고 있는 어떤 부당함이 육화되어 나타난 존재인 것만 같았다. 뿐만 아니라 아들은 남편이 첫 번째로 선택했던 여성이 자신이 아니었다는, 영원히 그렇게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는 그렇게 우선권을 가지려는 아내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를 만나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은가. 그럼에도 아내는 점점 더 그가 개인사를 파괴하려고 했고, 그의 개인사를 파괴하려 했고, 그 개인사의 지울 수 없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까지 망치려 했다. 그때쯤엔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도 태어났는데 덕분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는커녕 그녀의 질투는 더 커지기만 했다. 아내는 큰 아이들만큼 자신들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남편을 원망했다. 그녀는 자기 아들들에게서 예쁜 점을 찾으려고 했었고 실제로도 노골적으로 애정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심지어 그 아이에게도 종종 화를 낼 때가 있었고 그럴 때면 그 아들이 아니라 다른 아이였다면 자신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결국 두 사람이 헤어질 무렵엔 그 아들도 거의 방치된 상태였다. 그해 여름 그들은 고향섬에서 지내고 있었고 장인, 장모, 안락의자들도 함께였다. 그때쯤에 그는 장인, 장모를 무척 좋아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무덤덤한 이야말로 불같은 성격을 지닌 딸에 대한 반증일 거라고 심정적으로 동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인, 장모는 끊임없이 돌풍이 불어닥치는 평원 같은 존재였고 그렇게 영원히 반쯤 폐허가 된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그 여름에 아내는 아테네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섬생활이 지루했던 거라고 그는 짐작했다. 아마 가고 싶은 파티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었을 것이다. 매해 여름을 거기 가족묘지 같은 곳에서 보내는 게 지겨웠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가 곧 아테네로 돌아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함께 가면 좋을 것 같다고 그녀는 말했다. 다 큰 아이들은 가정댁에 맡기면 되지 않겠냐고. 옆자리 남자는 당장 아테네로 떠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이들만 두고 갈 수는 없다고도 고했고 아이들은 2-3주 정도 더 머물 예정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는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냐고 그는 말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말했다. 함께 갈 수 없다면 결혼 생활도 끝장나는 걸로 생각하라고. 그건 당시에는 실제로 하나의 시험이었다. 마침내 선택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그가 보기엔 선택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었다. 당연히 그에게는 비합리적인 요구로 느껴졌다. 끔찍한 말싸움이 벌어지고 결국엔 아내와 두 사람의 아들 그리고 장인 장모는 배를 한 대 빌려서 아테네로 돌아가고 말았다. 떠나기 전에 장인은 평소답지 않게 시간을 내서 그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옆자리 남자의 심정이 어떤지 안다는 이야기였다. 그것이 장인 장모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고 아내 또한 마지막으로 본 것이다. 장인 장모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간 아내는 거기서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 아내는 대단히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고 그는 인생에서 두 번째로 재정적으로 거의 파산을 맞이했다. 그는 요트를 팔고 작은 모터보트를 샀는데 그것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물건이었다. 두 사람의 아들은 아내가 재혼을 하자마자 다시 한번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아내는 엄청난 부를 과시하는 영국 특권층 남자와 재혼했는데 옆자리 남자의 전처 소생 자식들이 이 두 번째 결혼이 장애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이 새 결혼 생활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마지막 사실은 전처의 결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일관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는 했다. 난파를 당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잃어버렸다고 남자는 말했다. 남은 것은 파편뿐이지만 꼭 붙들지 않으면 바다는 그마저도 들어가 버릴 거라고. 그래도 저는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이 거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니까요. 그리고 사랑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는 동안은 아픔도 사라지니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는 나를 보며 말했다. 지금 슬프다고 해도 사랑에 빠지는 순간 그 슬픔은 멈추는 겁니다. 는 말했다. 거기 그렇게 앉아서 나는 다시 높은 의자에 올라간 아들들을 생각했다. 불안함 끝에 마법처럼 공이 다시 튀어오르는 것을 발견했던 아들들을. 그때 비행기가 어둠 속에서 하강하기 시작했다. 기내 방송이 나오고 승무원들은 복도를 오가며 승객들을 다시 자리에 앉게 했다. 옆자리 남자가 내 전화번호를 물었다. 아테네에 있는 동안 저녁이나 한번 함께 하자고 했다. 여기까지. 네, 오늘 여기까지. 어떠셨습니까? 아직 그냥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야, 작가는 작가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비행기 타가지고 옆좌석에 앉은 남자와 했던 그 긴 이야기가 이제 끝났어요. 근데 옆자리에 앉은 그 아저씨는 이렇게 자기의 모든 얘기를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영국에서 아테네까지 몇 시간이지? 그 비행 시간이 한 2시간 될까 싶은 동안 자신의 첫 번째 결혼과 두 번째 결혼 박살이 나는 것과 장인, 장모, 아들 새로 야, 대단합니다. 근데 중간중간 어떤 꽂히는 단어들이 좀 있기는 했던 것 같아. 어떤 뭐 단어였을까요? 미묘한 조정? 미묘한 조정? 뜯어진 실밥 하나? 뜯어진 실밥 하나? 마비 상태? 마비 상태? 나도 뜯어진 실밥하고 마비 상태는 밑줄 쫙. 건초더미를 담은 술에 작은 이 뭐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살짝 솟은 또 부분. 솟은 부분. 몰라, 이런 단어들이 보면서 나의 어떤 그런 살짝 솟은 부분 뭐 이런 거 뭐였지? 막 이러면서 읽었던 것 같아. 맞아. 그냥 우리는 그렇게 솟은 부분에 넘어진 것뿐이라고. 첫 번째 결혼을 마무리하면서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표현하는구나. 그래, 되게 큰일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치, 살짝 솟은 부분에 우리도 그런 적이 많잖아. 그렇지. 아주 약간 솟은 부분에 우리는 뭐 휘영청 넘어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 마지막 부분 그래도 저는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그거 읽고서는 이랬어 좀 전에. 그러니까 잠시라도 사랑을 믿는 게 그 사랑이 끝나고 나서 있게 되는 그 아픔을 잊게 만든대잖아. 그 빠지는 순간만큼은 슬픔이 멈춘다고. 그래서 그게 약간 중독 상태가 되나? 그래서 이 사람과의 결혼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니까 이 할아버지, 그치,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 여인이 아테네에서 수업을 하는 동안 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음. 관찰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실상은 자기 얘기는 굉장히 뒤에 물려놓고 다른 사람 얘기를 전면에 앞세우고 있잖아요. 뭐 재밌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술술 익히네요, 일단. 자, 그러면 잘 다녀오시고. 네. 베니스에서 좋은 시간도 나중에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 투, 쓰리. 자, 정말 아니야. 놀고- 이 사진을 올릴 수가 없어. 왜? 눈이 이러고 있어. 자, 상관없어. 원, 투, 쓰리. 됐어. 이게 더 이상해. 아, 이게 더 이상해? 다시 해, 그러면. 원, 투, 쓰리. 좋아. 진작에 이렇게 찍으셨. 그나 다 똑같아. 잘 다녀오십시오. 안녕. I'm under your spell.